타산 정약용, 세상을 바꾼 유배자, 지식인의 책임과 실천적 리더십. 세상은 그를 버렸으나 그는 세상을 품었다. 절망의 시간이 있었지요. 75세의 생애 중에서 18년이라는 가장 긴 고통의 유배 생활. 1801년 신유 박해로 인해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하지만 그는 창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한 500만 자 실천적 지식을 축적했지요. 인문, 사회, 정치, 경영, 의학, 자연과학을 망라한 당대 최고의 수준의 백과사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타산의 4단계 생애 주기를 보면 수학, 그리고 실무, 그리고 유배, 그리고 정리였죠. 수학기는 28년간이었습니다. 천재의 당금질 시간이었지요. 7살 때부터 원근법의 원리를 시로 표현할 만큼 뛰어난 판단력과 수리력, 26세에는 문과, 대과에 2등으로 급제합니다. 벼슬기는 10년간이었죠. 실천적 관료 시간이었습니다. 거중기를 발명하여 수원 화성 축조에 활용하였고, 암행어사로서 경기도 6개 군의 참혹한 백성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정주에게 보고했지요. 유배기는 18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시간이지요. 1801년 역적으로 몰려 포항을 거쳐 강진, 타산 초당으로 유배 갑니다. 국가 개조의 청사진을 기획한 저술기였지요. 정리기도 18년입니다. 지식의 완성이었지요.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조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평생의 학문을 집대성했던 겁니다. 천하부이구, 썩어빠진 세상을 향한 진단의 결과입니다. 상황인식이죠. 온 세상이 부패한 지 오래다.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대로 두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태도였죠. 역적으로 물린 자신의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시스템적 붕괴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단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거대한 대안 제시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개조를 위한 3대 혁신 청사진을 보면 첫째가 사고, 즉 생각의 개혁이었습니다. 관념에 얽매인 사고 체계를 실천적 행위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지요. 두 번째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부패를 끊어내기 위한 내부 고발 제도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행정적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개혁입니다. 모든 공업 기술의 정교함은 수학적으로 정밀함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기술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선의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죠. 즉 500만 자의 실천 지식 매트릭스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침입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죠. 바로 목민심서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죠. 쉬운 문장과 성공, 실패 사례를 통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국가 경영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설계도이고 경세유표, 신하가 죽기 전 임금에게 올리는 국가 개조 마스터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의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 흠음신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법률과 관련된 판례와 내용을 엄격하게 집더성했죠. 과학의학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증, 즉 마과 해통입니다. 천연두 치료법을 망라하고 백성에 문제가 생기면 연구를 통해 돌파하는 균형적 지식인의 태도를 갖춘 겁니다. 공자의 어지린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도덕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봤지요. 사람인 어지린은 사람과 두자의 합이죠. 그래서 어지린이 되는 거죠. 기존의 해석은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도덕의 씨앗으로 개인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이를 재해석했죠. 즉 혁명적 전환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행동의 실천만이 진정한 윤리로 본 거죠. 참긴 선비는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고 썼습니다. 천하의 모든 패단은 글을 읽는 선비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서 생긴다고 보았지요. 현장 없는 지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 즉 농사짓는 일이 얼마나 뼈아프고 어려운 일인지 뼛속 깊이 공감하는 자만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근심과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동기화하는 완벽한 공감 능력의 소유자였죠. 실학의 완성 프로세스입니다. 정덕, 이용, 후생입니다. 1단계는 바로 정덕입니다. 바를 정자, 덕덕자. 도덕의 확립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해서 리더와 사이의 윤리적 기틀을 바로 세우는 걸 말합니다. 2단계는 이용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관념을 넘어 농사와 생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교한 공업 및 수리 기술의 토대입니다. 3단계는 후생이지요. 백성의 동요입니다.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상공업을 발달시켜서 백성들의 물리적 삶을 근본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급진적 사고입니다. 백성을 위한 권력이었죠. 첫째는 탕왕론입니다. 혁명의 정당성이죠. 맹자의 혁명론을 계승하고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탕왕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민권론입니다. 권력의 기원이죠. 백성들이 추대한 왕이 정치를 못하면 끌어내리고 다시 잘하면 왕을 추대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즉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죠. 열부론입니다. 악습을 비판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연료의 관념은 약자를 희생시키는 끔찍한 악습이라며 논리적으로 정면 비판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 시선은 바로 정약용과 박지원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방식이 직접적이고 시스템적인 제도 변화였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와 시와 문장을 중시했지요. 타겟은 행정 지침이나 국가 설계도나 법률 규정이나 즉 목민 신서나 경세 위표 등으로 나왔지요.
반면에 연암 박지원은 바텀업 방식은 신랄한 풍자와 비유를 통한 문화적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타겟은 하층민, 즉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사회적 모순을 폭로한 겁니다. 다산 정약용과 연암 박지원의 공통의 목표는 두 천재의 접근법은 달랐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즉 세상을 바꿔야 백성이 산다는 거였죠. 천재의 그림자, 위대한 학자의 이면에서 엄격하고 절박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패족을 면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너희들이 독서하지 않는다면 내 글은 쓸모없어지고 나는 병이나 죽을 것이다. 독서가 내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시대적 한계와 단점입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한 가부장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약용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게으르다며 엄격했던 시아버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으나 노비 제도라는 근본적 신분 문제에는 침묵했던 겁니다. 이번자는 한글 서적을 남기지 않고 한자 위주로만 저술하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식인의 진정한 책임은 즉 배움이란 무엇인가? 배움이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치며 고치는 것이 참된 배움입니다. 다산하게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시국을 가슴 아파하고 악을 징계하며 세상을 고치는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18년 유배 생활은 형벌이 아니라 조선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치열한 지적 투쟁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산이 현대의 리더들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첫째는 실학입니다. Actionable knowledge.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은 조직과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애민입니다. Deep empathy죠. 당신은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현장과 매일의 고통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가? 세 번째는 제도입니다. 시스템틱 리폼이죠. 위기 속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다음 세대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있는가? 참된 지성은 세상의 슬픔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